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다룰 수업 내용은 이제 타임 도메인과 그 다음에 스페이셜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제 음악 분수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의 순서에 대해서 어떤 동작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인공지능 AI 쪽 분야에서는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개론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냥 시간에 대해서 시퀀스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서, 이게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시퀀스가 얼마만큼의 중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 자동화라든가 또는 로봇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퀀스를 시간 도메인에서 보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로 좀 옮겨봐서 공간적인 문제들로 한번 살짝 변형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겨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최대한 열심히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기본적으로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난주까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타임 플로우에 대해서 WRT는 with respect to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관해서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이 변형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지능형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학기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를 프로그래밍화하고 시퀀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시는 것들을 거의 목표로 하고 있는 과목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퀀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의 공학적인 정의를 먼저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금 있는 예시처럼 A였다가 B였다가 C였다가 다시 A로 가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A라고 하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하나의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꼭 시작과 끝이 같지 않아도 되고요. 시작을 했는데 끝은 다른 형태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이 무언가 변화가 되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퀀스는 function of t, time, ft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함수로 표현을 했다면은 시간에 대한 거 f, 함수 f가 나오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fx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얘들이 함수다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f 시간에 대한 함수 t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게 완벽한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또 다른 종류의 시간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1초, 2초가 아니라 컴퓨터 환경에서는 스텝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스텝, 두 스텝. 그래서 이번 스텝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K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시간 T는 타임에 대한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K는 스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T는 실제 물리적인 시간들, 0.1초, 0.2초, 0.3초 이렇게 쭉 흘러가야 되겠고요. K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컨셉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학적인 정의를 수학 얘기 잘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시간 t는 사실 0.1초, 0.2초 사이에 0.001초도 있고 0.00001초도 있기 때문에 시간 t는 연속인 공간, continuous가 되겠고요. 아이고, 오늘 펜 있는 데서 안 찍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거, continuous, CON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K는 불연속, 그래서 discontinuous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산화되어 있다, discrete라고, 도저히 못 쓰겠다, DISCRET 해서 ET, 미안합니다. 펜이 없어서. discret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T라고 표현된 건 시간에 대해서 흘러가는 시퀀스인데, 얘는 연속적인 공간이라면 K로 표현된 것들은 1, 2, 3, 4로 표현돼서 디스크리트한 이산화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루는 데는 사실 물리적인 시간, 타임을 쓰기도 하고요. 횟수, 순서라고 하는 K 값도 쓰입니다. 그것도 역시 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시퀀스는 순서 또는 시간에 대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퀀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뭐 연속적인 것들을 다 다루거나 또는 불연속인 것들을 다룬다 하더라도요, 시간의 순서에 대해서 뭔가 흘러가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시퀀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첫 번째 씬 나오고 두 번째 씬이 나와서 연속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들이고요. 이 시간을 가지고 잘 시퀀스로 씬들을 배치를 잘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명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죠. 그래서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 그 씬들을 조합을 굉장히 잘해서 사람들이 그 씬을 굉장히 박진감 넘치도록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씬을 극단적인 롱테이크나 이런 느릿느릿 연극적인 느낌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정말로 미련하게 편집을 잘 안 하고 굉장히 카메라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서 멀리서 찍어서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스타일들, 대표적인 게 이제 안드레아 타르코프스키죠. 굉장히 유명한 예술 영화 감독인데요. 영화 보면 졸립습니다. 요새 이제 유행하는 영화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구 뭐였죠? 그 기생충하고 경합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극단적 롱테이크로 거의 씬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영화 과목에서 할 얘기들이고요. 이 영화는 하여간 이 시간에 대해서 천천히 스토리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퀀스에 대한 되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퀀스는 실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이렇게 매 줄 단위로 뭔가 프로그램들을 짜잖아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이 의미를 가지고 밑으로 진행이 되게 하는 것들, 바로 스크립트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SCRIPT,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는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물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시퀀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을 거의 99% 이상이 스크립트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는 결국 시퀀스를 문서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표준적인 어떤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랍어는 반대로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만, 이 스크립트들, 옛날 일본식
신문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스크립트의 방향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읽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일본 만화 보면은 글씨를 이런 방향으로 읽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은 방향이 어떤 시퀀스를 갖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본 만화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글씨의 순서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면 내가 읽는 방향이 우리랑 반대라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깨우치시죠. 그래서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은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은 시퀀스의 한 가지 사례인데, 방향성이 어느 시간축인가,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인가,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시간의 방향인가 라는 것들을 서로 정의해 놓은 다음에 텍스트 형태로 표현한 한 가지 시퀀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방금 전에 얘기 드린 스크립트처럼요. 이 스크립트는 실제로는 이 안에는 시간이 보이질 않아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공간 위에다 배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공간상에 시퀀스들의 흐름을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규칙으로 위치가 변동되는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 배치해 놓은 스크립트들이 시퀀스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요, 어떤 시퀀스들은 공간상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시퀀스가 흘러가도록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는 스테이트 A, B, C, A 이렇게 흘러갔다면 어떤 시퀀스들은 공간을 토대로 해서 시퀀스를 표현하기 때문에 포지션 A, 포지션 B, 포지션 C, 포지션 A 형태로 시퀀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위치 정보하고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시퀀스를 위치 기반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걸 또 이제 좀 재밌는 사례는 이 스테이트, 상태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치 정보로 정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건 A를 앞서서 있는 사례처럼요. 원래는 물건 A가 B에 있다가 C에 있다가 A로 위치를 이동을 합니다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동을 하는데, 시간은 난 모르겠고 그냥 위치가 물체가 A 위치에 있다, B 위치에 있다가 C로 가더라,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얘네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위치가 그냥 A에 있다가 B로 갔다 C로 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몇 가지들도 이제 이러한 시간축에 있는 시퀀스 문제들을 위치 쪽에 바꿨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씩 수월해지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로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드리면 엘리베이터를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실제 엘리베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보통 시간에 대해서 얘가 몇 미터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엘리베이터는 현재 1층에 있다, 2층에 있다, 3층에 있다 해서 그 중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얘가 지금 문이 열렸구나, 얘가 지금 3층에 있구나,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어디 있냐, 3층, 1층 누르면은 3층에서 내려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3층에 있다가는 결국 2층을 거쳐서 1층으로 내려오겠구나 라고 하는 위치 형태로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위치로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공간에 대한 도메인, 공간에 대한 문제들로 좀 바꿔서 보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메인에 대한 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고유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보통 명사이지만 이런 지능형 문제들에서 도메인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도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위치 기반의 문제들이 템포럴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들보다, 시간 또는 순서에 대한 문제들보다 위치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템포럴 체인지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해서 또는 순서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들을 얘기해서 결국은 시간의 의존적인 문제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들이지만 이 문제를 위치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훨씬 표현하기 편한 이 사례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퀀스라는 것들은 시간 도메인에 대해서 또는 스페이스, 공간 도메인에 대해서 스페이스의 형용사가 스페이셜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문제로 볼 것이냐, 공간에 대한 문제로 볼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고요. 실제로는 공간에 대한 문제들도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경우들이 거의 무조건 다 대부분인데, 시퀀스는 무조건 시간에 대한 거지만 시간에 대해서 공간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마치 시퀀스가 공간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셜 도메인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도메인은 뭔데? 도메인 네임, 여러분들이 웹 같은 거 보시면은 뭐뭐.com, 뭐뭐.co.kr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메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초중고 때 이미 배우신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은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 정의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걸 배우실 때 여기에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새도 정의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이라고 보통 부르죠. 정의역이 뭔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이 x를 뜻합니다. x하고 y가 함수 관계에 있을 때 x에 있는 모든 것, 정의된 모든 것들이 함수 안으로 다 꾸겨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함수는 해를 갖거나 안 갖거나 할 텐데 해를 갖고 있는 영역은 이제 치역이라고 불렀죠. 저희 때는 최소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새도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바로 정의역이 도메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모든 입력에 해당하는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값들, 함수에 집어넣게 되는, 꾸겨 넣는 모든 값들이 도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AI 분야에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도메인이 확장된다, 도메인이 한정되어 있다, 도메인이 프리하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도메인 프리 이런 컨셉들은 잘 안 나타나고요. 도메인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챗봇들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챗봇이 있는데 음식 배달하는 챗봇이다라고 하면 음식 배달하고 관련된 것들만 음성 처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정의역들, 도메인들이 어떤 챗봇이라고 하는 함수에 집어넣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을 한정한다라는 것들은 입력이 되는 것들을 한정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챗봇 서버 같은 경우에 이제 음식 배달에 맞추겠다 그러면 음식 배달에 맞춰서 챗봇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인생 상담하는 챗봇을 만들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음식 배달에 대한 챗봇은 갑자기
정의역들이 인생 상담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도메인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능형 문제들은 도메인들이 학습화된 어떤 결과물, 굉장히 좁은 영역 또는 모델링 기반으로 만든 경우에는 한정된 도메인 위에서 모델들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뻥 하고 다른 세계관으로 확장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AI, 많은이 아니라 사실 모든 AI 문제들은 도메인이 다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메인 프리하게 하고 싶어도 데이터도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매일매일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실상 AI 문제들은 다 도메인 한정적인 문제들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문제들에 관해서는 도메인이라는 용어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시퀀스는 타임 도메인과 공간 도메인, 스페이셜 도메인 두 가지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오늘은 스페이스 쪽으로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냐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문제를 물어본다면 1층에 있어, 2층에 있어, 3층 갔다, 2층 갔다, 1층 갔어 라고 하는 형태로 포지션 정보로 이 녀석들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간축에 대해서 문제가 정의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마치 그냥 위치가 변동되는 스페이셜 도메인 형태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하지만 실제로는 1층 갔다 2층 가긴 하지만 그 사이에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저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걸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3층에서 누르면 3층에 와 있고 눌렀는데 안 오고 얘가 어디가 있나 하고 보면 5층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얘가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퀀텀 점프를 해서 양자 전송을 하는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시간에 대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써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3층에 왔다가 5층에 갔다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도메인으로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별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실제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이지만 엘리베이터의 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또는 공간적인 도메인 안에서 몇 층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 도메인에 대한 것들이 보통 시간에 대한 문제들보다 인투이티브, 직관적이고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도메인 안에서 시퀀스들을 보려고 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해서 뭔가 생각할 때 시퀀스, 로봇이 물체를 잡아서 물체를 어디다 갖다 놓고 전부 다 공간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것들을 어떤 길을 따라가는가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로봇공학이나 이런 것들 배우시면은 경로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로 우대의 경로가 되겠고요. 영어로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길. 패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동을 얘기할 때는 궤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로와 궤적은 공학적인 용어로서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들, 스페이셜 도메인에서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궤적이라고 하는 거, 로켓의 궤적이 현재 어딘가, 로켓이 시간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궤적은 영어로는 다른 표현인 트래젝토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간 도메인 안에 있는 시퀀스가 실제로는 공간에 대한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는 갑자기 물체가 여기 있던 게 뻥 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움직일 때
시간이 0초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리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 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일 때 가속이 되고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궤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스타트랙처럼 양자 전송하는, 양자를 분해해서 전송하는 것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동은 실제로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독립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우리가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요, 물리적인 것들은 전부 다 타임 도메인 위에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셜 도메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면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을 한다 쳐요. 일단 머릿속에서 뭐 A를 떠올렸다가 B를 떠올렸다가 C를 떠올렸다. 이것들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팅팅팅 A, B, C 세 개를 머릿속에서 또는 동시에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타임 도메인이라고 하기에 조금 어렵겠죠. 진짜 공간 도메인 안에 있는 뭔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도메인에 대한 문제점들이자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뜬금없이 보행, 두 다리로 걷다, 바이시클, BI, 바이패드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바이라는 표현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센테니얼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바이시클, 자전거 바퀴가 두 개라서, 그리고 바이패드, 패드는 발바닥이고요. 바이패드는 그래서 두 다리로 걷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패드라고 하는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을 역시 도메인 문제로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녀석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올 겨울에 한 달 만에 이거 걷게 만든다고 참 고생했었는데요.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된 그 궤적을 보실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이 녀석이 뚜벅뚜벅 걷고 있고요. 지금 바디를 묶어놨기 때문에 좌우로 몸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왼쪽 다리로 갈 때는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걷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걷고 있는 거고요. 이 궤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봇이 왼쪽으로, 지금 잘 보시면 이제 몸통이 고정이 되어 있고 다리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실제 보행에서는 이제 발바닥이 땅에 닿기 때문에 이제 몸통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로날 모션이라고 불리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과 같은 수식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됨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식이 이제 이와 같은 수식들로 나타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큰 대문자 델타 t 분의 소문자 델타 t로 되어 있는데, 대문자 델타 t는 이제 그 발을 내딛는 한 번의 사이클 시간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델타 t는 이제 시작 지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델타 t분의 소문자 델타 t는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시간에 대한 비율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날 모션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라는 요소들이 잔뜩 들어가서 4차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수식의 파라미터들을 잘 고름에 따라서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시간에 대한 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방법을 대체해서 지금 시간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심플하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움직임을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대신에 아주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위치 기반으로 스페이셜 또는 포지션 기반의 포지션 도메인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 현재 이 복잡해 보이는 굉장히 다양한 궤적으로 표현된 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왼쪽으로 밸런싱 맞추고요. 오른쪽 다리를 지금처럼 들어 올리고요. 그래서는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내놓은 다음에 다시 오른쪽 다리로 밸런싱을 맞추고 그다음에 왼쪽 다리 들어서 왼쪽 다리가 앞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즉 정말로 이 발바닥들의 좌표가 조금씩 앞쪽으로 가도록 이와 같이 설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밸런싱 맞추는 장면은 이 그림, 간단한 발바닥 그림에는 안 나타났지만 밸런싱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추가해 놓으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위치에 대한 문제들로서 보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 밸런싱 맞추고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가는 이런 밸런싱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몸통의 좌표들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의 관절의 좌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좌표 형태로 이것들을 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궤적이라고 하는 것, 타임, 시간 기반의 궤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반면 위치 형태들로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한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기반으로 뭔가를 표현한다라는 것들은 좀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좀 이해하기 편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바이패드 워킹이라고 하는 이중 보행에서 우리가 타임 도메인과 포지션 도메인으로 설명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단편적 사례로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챕터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엘리베이터 예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스페이셜 도메인으로 표현하고 나서 보면 조금 재밌는 특성 하나가 나타납니다. 엘리베이터의 움직임, 여기 지금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위치 형태로 문제를 표현했을 때에 엘리베이터는 1층 갔다 2층 갔다 3층 가고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이 플로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1층에 있냐 3층에 있냐 2층에 있냐 이제 이런 형태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층이 몇 층에 있는가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반면 실질적인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은 조금 더 또 위치 관계들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거대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현재 1층, 2층, 3층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스몰 뷰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스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도착을 했다면 먼저 불이 켜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부에 있는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고요.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탔고요. 탔는지 안 탔는지 알 수 있는 없지만 이때까지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를 때까지 엘리베이터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불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1층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1층에 도착을 해서 문이 열려서 사람이 탔고요. 사람이 탔고, 그 다음에 뭔가 버튼을 누르면은 문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는 2층으로 올라가서 뭐 그 다음에 2층 또는 3층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 또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예, 이 시퀀스들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1층, 2층, 3층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한 시퀀스들 위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부를 유심히 보시면은 이 안에는 또 다른 시퀀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보면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안쪽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2층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1층에 대기하다가 대기 지점에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불 꺼지고 그냥 계속 1층에 있는 이 루프를 계속 여기서 완전히 돌진 않겠죠. 여기서 간 다음에 불 꺼져서 그냥 1층에 머물러 있는 여기서 멈춰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마치 그 보드게임에서 길 따라가는 것처럼요.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궤적 안에서 이와 같이 분기를 하게 되겠죠. 하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궤적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위로 올라가 버렸고요.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이렇게 와서 대기를 하다가 사람이 뭔가 입력을 하니까 이와 같이 돌아서 이제 2층, 3층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다렸다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사용자의 입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기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퀀스가 뭔가 방향이 바뀌어 버렸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해서 2층, 3층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가 갈라지는 지점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시퀀스 형태들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쪽 오른쪽 방향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시퀀스들이 갈라지는 지점들이 이제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외부에 변화가 생겼을 때 시퀀스가 갈라지는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시퀀스가 갈라지는 거, 시퀀스가 두 가지 갈림길에서 또는 세 가지, 두 개, 세 개, 이 다중, 복수의 갈림길이 생기게 되는데 언제 생기는가? 이 컨디션,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시퀀스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여러 가지 시퀀스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A 시퀀스, B 시퀀스, C 시퀀스 형태들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 갈라지는 부분, 바로 브랜치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랭귀지에서 여러분들이 if, else, if then 이런 어떤 if문을 사용해서 if문은 결국 뭐라고 불러요? 조건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 조건이 있을 때에 바로 분기가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을 만나면 최소한 if else 형태로 A 아니면 B 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들로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퀀스는 어떤 조건과 그 조건에 따라서 시퀀스가 두 갈래 이상으로 분기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지능형 문제들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랜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브랜치는 누가 결정을 하는가, 브랜치 어떤 조건 하에서 A로 갈까, B로 갈까를 결정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시퀀스를 따라서 뭔가 문제가 A, B, C, D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특정 조건에 분기를 해야 되더라, 또는 특정 조건에 다른 데로 가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능형 문제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에는 A 쪽 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B로 가라 라고 하는 것들이 지능형 문제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성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브랜치를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조건일 때 어떤 방향으로 분기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경계 지점이고요. 모델 기반 시스템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겠다. 모델링은 누가 합니까? 우리 바로 저 디자이너들이 이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보셨던 많은 문제들은 전부 다 이 모델링 형태들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기반으로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프로그램도 잘 짜야 되겠지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디자인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디자이닝하는 관점들을 각종 사례들에 전부 다 배치를 해서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쪼개가지고 모델링 하는가 이런 식으로 수업 전체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관점들이 어려워. 난 이걸 내가 여기에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하는 것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문제들이고요. 이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분기문들을 조건에 따라서 재배치해서 문제들을 분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즉 문제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능력들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의 많은 예제들에서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좀 단순한 것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문제를 잘 모델링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을 또 쉽게 만드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관점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셨고요. 나는 모델링 하기 싫어. 그리고 모델링 하는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의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찾고 정확한 브랜치를 쪼개서 시퀀스가 A 쪽으로 가게 될지 B 쪽으로 가게 될지를 결국 학습화 기법들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들을 만날 때마다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케이스들을 늘려나가는 기법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내가 시퀀스를 적절하게 재분배하고 조건을 찾아내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형 에이전트들이 수행하는 방법론들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능형 연구들에서의 큰 경계 지점들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는 모델링 기반으로 조건을 찾아서 분기를 시키는 거고요. 그걸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학습화 기법을 토대로 해서 인크리멘탈 러닝 형태로 경우의 수를 만날 때마다 계속 학습화 기법들이 알아서 분리해내는 것. 하지만 분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 번의 시도를 토대로 해서 조건에 따라서 내가 분기를 했지만 그게 특정 시퀀스가 맞다 틀리다라는 또 판단과 가중치들을 줘야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제 인크리멘탈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이 합쳐져서 브랜치가 브런치 아니고요. 이 분기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나가는 것들은 또 다른 용어로는요, 전문 용어로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의사 결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내가 적절하게 어떤 의도들을 또는 의사들을 결정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시퀀스들을 방향성들을 분기합니다. 이 디시전 메이킹의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는 옛날에 사실 기찻길이었고요. 이렇게 칙칙폭폭 기찻길이 루프를 돌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로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와 같이 기차가 돌고 있다가 이쪽 노선으로 해서 뭐 서울 대전 찍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 루프가 되겠고요. 이 루프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쪽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시퀀스들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 이 디시전 메이킹도 굉장히 유명한 이쪽에 이런 분야의 고유 전공, 고유명사이자 전공 용어가 되겠고요. 디시전 메이킹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퀀스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좀 전형적인 옛날에 좀 구닥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클래시컬 AI들, 옛날 AI들은, 고전적인 AI 분야들은 이 모델링 기반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고전적 AI들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로직을 내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옛날 AI 책들을 찾아보시면은, 옛날 AI 책들에는 AND OR, 연산자들, 불린 오퍼레이터들, 그러니까, 불린이라고 표현되는 참, 거짓, 이런 형태들의 로직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로직들로, 우리가 모델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모델링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분기문들이 각각 A로 가는 게 나을지 B로 가는 게 나을지 결정하다 보니까 최적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찻길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경로를 통과했고요. 여기서 분기문이 생겨서 뱅글뱅글 돌다가 이쪽으로 빠져서 또 돌아서 돌아오고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 왼쪽 루프를 돌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돌겠고, 오른쪽 루프로 가면 굉장히 적게 돌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들로 내가 저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틀린가 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클래시컬 AI들에서 담당하는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AI 책에 대부분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로직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로직을 토대로 해서 시퀀스들이 분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시퀀스의 가중치들을 매겨서 특정 시퀀스가 가깝냐, 뭐냐, 또는 특정 시퀀스가 비용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굉장히 지루한 최적화 기법들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리고짝 옛날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재미없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를 최적화 단계로 표기하기보다는 시퀀스들에 대한 감각과 실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의 시퀀스들을 다루는 형태로 AI 분야들을 재설계해서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AI 분야가 이렇게 전통적인 그냥 최적화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전통적인 AI 분야가 최적화 분야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만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위한 문제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보셨던 페퍼가 인사하는 거에서 최적화를 계산을 하겠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자동으로 브랜칭이 되면서 시퀀스들이 쪼개지거나 디시전 메이킹들을 할 수가 없다면은, 이것들은 오히려 시퀀스들이 어떻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동작을 하며 시퀀스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선에서 멈추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AI 과목에 그 지긋지긋하게 뒤에 쓸데없이 나오는 최적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수업에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는 실제 시퀀스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최대한 많이 다뤄보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학기 이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시컬 AI를 이제 느껴보시면은, 모델링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리고 그 모델링이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한다라는 것들이
되게 또 생각보다 지저분한 작업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과정 중에서 바로 이 모델링 기반의 방법론들, 클래시컬 AI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사실 양자역학 하에 움직이고 있는 세계관이고요. 양자역학 자체가 확률론적으로 표현을 하는 특이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입자들이 퀀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퀀텀 입자가 갖고 있는 공간상에서의 확률적 분포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 간에 인과적인 관계들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세상 만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률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토캐스틱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한 요소들 때문에 아침부터 밤중까지 하루 일과를 내가 똑같이 살고자 하더라도요, 그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내부에 있는 퀀텀들이 어제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똑같은 일을 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확률적 분포를 이루면서 똑같은 동작들을 하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시컬 AI 분야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모델링과 데카르트적 사고관으로서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기반의 관점들은 크게는 앞서서 얘기 드린 엘리베이터처럼 큰 관점에서는 A였다가 B였다가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까 문을 열고 문을 닫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위치 기반 제어들, P 컨트롤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문이 닫히는 과정들이 또 다른 루프로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때 뭔가 거기에 물체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마찰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마찰의 경우에는 계절적 요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마찰 계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성격들이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확률론적인 세계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토캐스틱 세계관이 투입이 돼서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스토캐스틱 최적화에 기반한 학습화 기법들이 거의 AI라고 하는 것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AI 방법들, 전형적인 클래시컬 AI나 또는 학습화 방법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타이밍이 왔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을 배치하고 분기하고 조건을 찾아내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클래시컬 AI나 학습화 기법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이 시퀀스 학습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